아니 일국의 대통령께서 이게 국제 외교 무대 가셔가지고 이미 대통령실의 김은혜 홍보수석이 야당 국회의원이다라고 이미 이 땡땡에 대해서 인정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오셔가지고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내년 예산을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것을 야당에게 설명하고 국민에게 설명하고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서 오시는 건데 욕을 해놓고 사과도 안 하고 유감 표명도 없이 와서 설득을 하시겠다. 이것은 뭐냐면 한쪽 손으로 악수하고 내밀면서 다른 손으로는 칼을 들이미는 거기 때문에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2부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터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헌정사상 최초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장면이 연출됐죠. 대통령이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하는 가운데 국회 본회의장 한가운데가 텅 비어 있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왜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에 불참한 건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죄어오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 건지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부산 북구의 전재수 의원입니다. 자, 1908님 벌써부터 우리 전재수 의원님의 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전재수 의원님 나오신다고 해서 유튜브 앞에 자리 딱 잡고 있습니다. 0091님, 전 의원님 민주당 지지자예요. 소신 발언 더 해주세요. 이 1908님과 0091님께 우리 의원님을 대신해서 제가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죠. 자, 그런데 저희가 화기애애하게 시작했는데 뭐 정치권 이슈가 다 그렇지만 주제가 좀 무거워요. 어제 사실은 대통령이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했는데 언론 보도 보니까 노태우 대통령 이래로 시정연설 시작된 이후로 최초로 제1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시정연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 언론에서는 저 대통령의 EXX 발언이라고, 대통령실은 아니라고 하지만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그 발언에 대한 사과가 없었다. 그리고 검찰의 민주당에서 압수수색, 이 두 가지를 들던데 두 가지 중에서 더 중점적으로 문제를 삼았던 건 뭡니까? 두 개 다죠. 두 개 답니까? 네, 두 개 단데 이 사실은 대통령의 시정연설이라는 것은 그 정치적 의미가 굉장히 중차대한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단순히 숫자로 표현되는 639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는 새 정부의 국정 철학,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와 이 정책, 그다음에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고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인데 야당이 그 중요한 시정연설을 들어가질 않았다. 이것은 굉장히 큰 일이죠. 그런데 큰 일인데 그러려면 야당이 어느 정도 안 들어갈 만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들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대통령께서 만들었죠. 예를 들면 국제 정치 무대에서 자국의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이 땡땡 이 상상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헌정사에서 자국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욕을 하는 대통령을 본 적이 있습니까? 뿐만 아니고 시정연설 하루 앞두고서 야당 당사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이것은 야당이 본회의장에 시정연설 본회의장에 들어올 수 없도록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이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근데 그동안 시정연설에 30번 이상 됐을 거 아니에요.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는. 근데 사실은 제가 뭐 30년을 과거 다 기억하는 건 아닌데 여야 관계가 수월했던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대통령실 아까 청와대하고 제1야당의 관계는 항상 경쟁 관계였고 좀 좋지 않았던 것이 한국 전체 비극인데 그래도 시정연설을 제1야당이 전면 보이콧한 적은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피켓을 들고 항의하는 적은 꽤 있었죠. 그러니까 한 70년의 한국 그 현대 정치사에 비춰보자면 지난 70년 동안 정치권이 그래도 쭉 오면서 싸우고 막 찢고 뽑고 막 싸우고 오면서 쌓아온 어떤 불문율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불문율 뭐냐면 엄격하고 가혹하게 수사를 하더라도 그 시기와 때와 장소가 있고 또 일의 우선순위를
예를 들면은 협력할 거 협력하고 수사할 거 수사하고 이런 우선순위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이게 불문율이 있었던 거죠.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하루 앞두고 야당 당사는 시정연설 끝나고 난 뒤에 꼭 필요하다면 수사에 네. 그 뒤에 수색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임의 제출 방식으로 서로 한 발 양보해 가지고 영장을 집행을 한다든지 뭐 이런 말하자면 불문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의 본령이 정치는 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정치하는 사람은 칼을 다루는 직업이 아닙니다. 말을 다루는 직업이죠.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떤 굳건한 믿음이 있냐면 힘의 원천은 칼이 아니고 힘의 원천은 말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말이 아니고 칼을 선택한 겁니다. 말하자면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죽이겠다고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야당은 방법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죠. 맞서 싸우는 거 외에는. 아니 칼날을 쥐고 있는 것은 집권 여당이고 야당은 칼날을 쥐고 있는 게 야당인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중차대한 시정연설을 이제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내몰린 것이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예. 어제 혹시 의원총회에서 다른 의견을 내는 분들 없었네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어제 정의당처럼 들어가서 시위하자, 들어갔다가 나오자, 뭐 여러 안들이 뭐 나온다는 그러니까 보도가 있어요. 이런 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보이콧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전혀 없습니다. 보이콧하는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야당의 이 구석 저 구석 그러니까 현 야당 대표 정치적으로 경쟁했던 상대방 전 정부 비판적인 언론 여기에 경찰 검찰 국세청 국정원까지 다 동원해 가지고 이 화살이 양 사방에서 뭐 이 구석 저 구석을 다 지금 겨냥을 해서 날라오기 때문에 보이콧하자. 여기는 다 동의를 했고 다만 방법론을 가지고서 이제 그런 이야기는 좀 있었으나 뭐 이렇게 이견이라고 할 만한 것은 당내 지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뭐 혹자는 이런 얘기들도 좀 하시더라고요. 사전 차담회 있잖아요. 국회의장과의. 거기는 그래도 지도부가 가셔서 항의할 거는 좀 대통령 앞에서 차라리 항의를 하고 얘기를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리고 뭐 나중에 보이콧은 하긴 할 땐 하더라도 그런 일각의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사안의 성격이라는 것이 이게 저희들이 지금 그런 것들까지 융통성 있게 고려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굉장히 엄중한 상황으로 보고 있고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일국의 대통령께서 이게 국제 외교 무대에 가셔가지고 이미 대통령실의 김은혜 홍보수석이 야당 국회의원이다라고 이미 이 땡땡에 대해서 인정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오셔가지고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내년 예산을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것을 야당에게 설명하고 국민에게 설명하고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서 오시는 건데 욕을 해놓고 사과도 안 하고 유감 표명도 없이 와서 설득을 하시겠다. 이것은 뭐냐면 한쪽 손으로 악수하고 내밀면서 다른 손으로는 칼을 들이미는 거기 때문에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 저 어제 시정연설 내용 뭐 좀 짚어볼 건데 박홍구 원내대표가 예산안 이제 앞으로 좀 엄격하게 심사하겠다. 뭐 그건 뭐 자유야당으로서 사실 당연히 해야 될 책무고 그건 그렇다 치고 시정연설 내용을 좀 평가를 해보면 어제 그 대통령이 원래 자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유란 단어는 안 썼습니다 어제. 근데 뭐 그거야 뭐 예산안 관련된 연설이니까 뭐 그렇게 이해하다 하더라도 일부 언론에서 요걸 좀 주목하는 언론도 있는 것 같아요. 되게 협치라는 말을 하는데 협치라는 단어를 안 쓰고 야단의 협력이나 협조를 요청하는 거. 근데 약간 협치와 협조는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협치는 우리가 같이 하는 건데 그렇죠. 협조는 상대방의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거라서 여기에 대해서 야당에 대한 좀 인식이 좀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일부 언론의 분석이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대통령께서 보여오신 어떤 자세와 태도, 의위 선택 또는 뭐 지금 국정 운영의 큰 방향 이런 것들로 보자면 사실은 야당을 향해서 이 땡땡 욕이나 하고 또 종북 주사파다 그러고 또는 협치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굴복의 대상 뭐 이런 걸로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어느 구석에
야당을 협상의 대상 또는 대화하고 설득하고 양보를 이끌어내서 뭔가 성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대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측면이 어느 구석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협치 대신 협력, 협조 그것을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네. 더 중요하게는 네. 대통령께서 어떤 단어, 네. 어휘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네. 어떤 정치적 의미를 말하자면 담아서 그렇게 엄격하게 단어와 어휘를 선택하시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거기에 과도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다만 그 스타일로 볼 때는 네. 협치보다는 협력과 협조가 가지는 그런 정치적 의미는 그렇게 해석은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지만 대통령이 그거를 의식하고 했을 것 같지는 않다는 그럴 것 말씀이시구나. 같. 왜냐하면 어떤 개념이라든지 네. 또는 정의라든지 예. 이런 것은 사실상 그 단어가 가지는 의미 안에는 역사적 논의 과정이라든지 역사적 논쟁 과정을 다 담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런 맥락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예, 그런 뭐 의미를 담아가지고 단어 선택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어제 그 시정연설 내용 자체 요 단어 선택을 다 치고 예를 들면 전반적인 예산이라는 게 그동안 재정의 적자가 크니까 12년 13년 만에 전년도보다 예산을 줄였다. 그런데 약자를 위한 예산은 늘렸다. 이게 어제 네. 대통령 그 시정연설 내용 핵심인 것 같거든요. 그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앞뒤와 맥락과 사실관계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예,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그것은 이제 그 전년도에 박근혜 정부에서 편성한 예산이니까 2018년 예산부터 보자면 2018년, 2019년도는 흑자 재정이었습니다. 세입이 세출보다 많았습니다. 그때 경기도 좋고. 왜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0년, 2021년은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전 세계적으로 돈을 풀 수밖에 없는 상황, 코로나 때문에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정부의 어떤 국정 철학이 좀 이제 공허하고 좀 내용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의 눈빛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에 국가와 정부의 역할이 재정립되고 있거든요. 과연 국민들 삶에 또는 코로나 이후에 국가와 정부의 역할이 어떠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긴축 재정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확장 재정으로 갈 것인지 정해지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는 사실상 이제 해야 될 일이 많은 측면에서 보면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정부의 역할이 더 커지기 때문에 큰 정부의 큰 방향을 가져가면서 어떻게 하면 재정 건전성도 같이 취할 건가 이 고민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일단 줄이고 보자.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줄이면은 그럼 지금 당장 약자와의 동행, 약자복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예산 늘린다고 해요. 사회복지 예산이 5% 줄어서 왔습니다. 아 그런가요? 사회복지 예산이 5% 줄어가지고 국회에 왔는데 약자복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노인들 노인 일자리 이거 줄였습니다. 지역화폐 예산 다 삭감했습니다. 임대주택 예산 삭감했습니다. 이러고서 그러니까 말과 예산이 따로 가는 겁니다. 말과 정책이 따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앞뒤 전후 맥락이 맞지 않는 시정연설이다. 이렇게밖에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예산을 심사를 하실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사실은 경제적으로 취약하신 분들이 경제가 어려우시면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민생 예산 10대 민생 예산이라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소상공인들이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지역화폐라든지 지역산업 상품권이라든지 또 공공형 노인 일자리 또 청소년 일자리 이런 부분들이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10대 민생 예산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적어도 전년도 이상 전년도 예산은 충분히 확보를 하고 그 이상 확보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다음 주제는 사실은 민주당 의원들 특히 이제 전재수 의원께는 좀 곤란한 주제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재명 대표 향한 검찰의 이제 수사가 사실은 좀 옥죄어 오이는 거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이 됐고 여러 가지 수사 얘기들 나오는데 김혜영 전 의원 같은 부산의 지역으로도 네. 계시잖아요. 뭐 전 의원이시지만 김혜영 의원은 이재명 대표 보고 이제는 내려올 때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김혜영 부원장이 구속된 이후에 어떤 생각이십니까? 김혜영 전 의원의 이 퇴진 이재명 대표 퇴진론에 대해서는. 저는 뭐 부산에서 이제 함께 정치를 했고 예. 또 앞으로도 해야 되고 예. 그런 측면에서 뭐 좀 아쉬운 발언이다. 아쉬운 발언? 예. 왜 그러냐면 예.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되시고 난 뒤에 정치적으로 크게 두 가지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당원과 국민들이 선택한 권력의 정통성을 100% 가지고 있는 이준석 당대표를 말하자면 몰아냈죠. 네. 쫓아냈죠. 당내 쿠데타를 한 겁니다. 권력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당원과 국민들이 선택했는데. 예.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일은 야당을 대상으로 사실상 정치적 내전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예. 정치적 내전 상태. 예를 들면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까지 총동원해서 말하자면 조사, 감사, 수사, 소환,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정치적으로 내전 상태를 선언을 했는데 네. 그러면은 지금 거의 뭐 전쟁을 치르다시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말이 지금 정치적 내전 상태인데 이게 도움이 되겠냐.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할 뿐만 아니고 예. 좀 아쉽죠. 그리고 이게 늘 매번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김혜영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에게 좀 비판적인 얘기들. 아니요. 그러니까 아. 당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 늘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발언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뭐냐면 그것도 이제 좀 절제되게 네. 늘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런 이제 이미지를 주게 되면 네. 그 말이 가지는 힘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좀 늘 있다가 이제 그 시기가 되면은 어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전에 가지고 있던 말의 힘보다는 예. 이제는 그냥 또 그러는갑다. 이런 이제 당내 분위기가 예. 굉장히 이제 팽배해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쓴소리보다는 단일 대우로 뭉칠 타이밍이다. 지금은 그렇게 가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 정치는 칼이 아니고 말로 하는 것인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철저하게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겁니다. 칼로 말하자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베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이준석 대표가 됐든 이재명 대표가 됐든 민주당이 됐든 전 정부가 됐든 언론이 됐든 예. 전부 베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칼로 벨 수 있는 것은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칼로 벤다 하더라도 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다. 예.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최근에 일부 언론 보도입니다. 보면 비명계 사실은 뭐 의원님도 비명계로 외부에서 보잖아요. 의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비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비대위를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혹시 이재명 대표가 잘못되면 포스트 이재명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플랜 B 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솔솔 심심찮게 나온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진짜 그렇습니까? 그것은 윤석열 정부와 집권 세력이 원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와 집권 세력이 원하는 것을 민주당이 하겠습니까? 예. 지금 그렇게 하라고 지금 동서남북 구석구석 여기저기 칼을 찌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런 논의는 당내 일절 없다. 예.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아, 일절 없다. 예. 이것도 가정적인 상황인 건데 지금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가 워낙 좀 한두 개가 아니니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받아들이시기 어렵겠지만 어쨌든 검찰의 칼끝이 계속 이재명 대표를 향해 가는데 만약에 어떤 스모킹 건이라든지 이재명 대표가 관련돼 있는 걸로 보이는 진술이나 물증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나오면 그래서 검찰이 뭐 영장을 청구하든지 이런 상황이 만약입니다 오면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 겁니까? 지금 이제 저희들이 전국을 바라보고 있는 기본 인식은 네. 숫자로
제가 상징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자면 네. 224대 0입니다. 224대 0. 네. 한쪽은 224번이나 압수수색을 당할 정도로 네. 범죄 혐의가 확실하고 한쪽은 압수수색을 한 번도 안 당할 정도로 범죄 혐의가 가볍고 없냐. 그렇게 해서 224대 0이 됐냐.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께서 대선 캠페인 과정 중에 허위 이력, 허위 경력, 이력과 경력을 부풀리고 허위 수상실적, 수상실적 부풀린 거 가지고서 돋보이게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죄라면 죄다. 죄를 스스로 자백을 했습니다. 자백한 죄에 대해서도 수사 한 번 안 하는데 과연 지금 이 수사가 공정하냐, 같은 기준과 잣대로 수사를 하고 있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수사는 해야죠. 네. 범죄가 있으면 수사해야 되고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면 처벌받아야 되죠. 그런데 과연 공정하게 되고 있냐, 같은 기준과 잣대 고무줄로 되고 있는 것은 아니냐. 네. 이것이 바로 224대 0으로 표현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지 못한 수사, 같은 기준과 잣대로 되고 있지 못한 수사, 그걸 누가 수긍을 하겠습니까?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온들 그걸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국민도 수긍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지금 취지시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224대 0이 이게 네. 가능한 겁니까? 저기는 정말로 한 번도 압수수색을 안 할 정도로 범죄 혐의가 가볍고 네. 없는 겁니까? 자백한 죄에 대해서도 그게 있잖아요. 네. 사문서 위조고 사문서 위조 행사고 네.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민주당은 단일 대우로 뭉치고 갈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말이 아니고 칼로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이상은 방법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